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장애아동의의 강의자 장세영입니다. 저희, 지금은 3주차인데, 3주차에 대한 지금 강의 내용을 녹화하고 있고요. 오늘은 통합교육의 이해라고 해서 통합교육 관련돼서 할 겁니다. 혹시 통합교육이 뭔지는 혹시 들어봤어요?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테고, 뭐, 들어봤지만 이제 잘 모르시는 분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근데 통합교육은 뭘까요? 통합교육이란 건? 일단은 통합교육이라고 한 것은 어떤 것을 무슨 같이 한다는 거죠. 무슨 다른 것들을 위해서 같이 한다는 건데, 먼저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것이 이거는 저는 특수교육 전공이에요. 특수교육과 다른 교육은 일반 교육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반 교육에서 특수교육을 같이 하는 걸 통합교육인데 특히 이제 장애 학생이 비장애 학생과 같은 공간에서 또는 물리적이든 사회적이든 다양한 형태로 교육을 같이 받는 것을 통합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부터 정의와 배경 그리고 어떤 종류가 있든지 여러 가지 등등등 얘기를 할 건데요. 그러면 이제 하겠습니다. 자, 통합교육의 정의. 일단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통합교육을 얘기할 때는 특수교육 대상자가 일반 학교에서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같은 학년을 얘기하는 거죠.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개별화 교육 계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생활하고 배움으로써 서로를 이해하고 상호 협력하여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자 하는 교육 환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 생각할 때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 같은 공간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없다? 있죠. 있어요. 그러니까 통합교육도 하는 건데. 그런데 어떤 장애 학생이라는 것도 생각보다 좀 중요해요. 우리가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대부분 이제 만나는 친구들이 이제 지적장애, 답배성장애, 정상행동장애가 이제 대부분인데 보통은 이제 아마 답배성장애가 제일 많이 만나겠죠. 그 친구들 어떤 행동을 보면 이 친구들의 비장애 학생과 같이 수업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좀 어려운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려운 친구들은 통합이 되게 어렵겠죠. 하지만 이 장애 말고 다른 장애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그리고 학습장애. 이런 친구들은 통합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그 친구, 예를 쉽게 얘기하면 휠체어 단 친구. 휠체어 달았다고 무조건 특수학교에 보내서 특수교육을 받는 건 아니죠. 통합교육 환경에서 통합교육을 이장애 친구들과 함께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과거의 통합교육은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선분리 후통합이라는 주류화 또는 결합이라는 의미였는데 오늘날에서는 이제 지금은 선통합 후 필요에 따라 분리라는 포함의 의미가 더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솔직히 통합교육이라고 하면 여기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도 이제 몇 분 계시니까 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로 통합이 될 정도의 그런 수준이 될 수 있는 친구들도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거는 꼭 장애 학생뿐만 아니라 비장애 학생들한테도 되게 중요한 이슈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일단은 지금은 모든 특수교육은 지금 통합교육을 지향하는 바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특수교육이라는 이름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교육이라는 이름 안에 장애가 있는 친구도 있고 장애가 없는 친구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거를 최종 목표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과정에서 이제 표현을 하기에는 이제 통합교육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역사적 배경을 한번 알아볼게요. 역사적 배경에서는 먼저 정상화 논리라는 게 있어요. 원리. Principle of Normalization이라고 하는데 모든 인간이 문화적으로 정상적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는 철학적 신념에서 시작으로
장애인들의 사회 통합을 움직임을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사회 통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얘기를 저희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disability 장애라는 것이 있고 불이 handicap 또 장애라는 것이 있죠. 그 모든 사람이 가능한 한 사회의 일반적인 환경이나 생활 속에서 유사한 통일한 삶의 형태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장애가 있어. 그 다른 거 우리가 그 신체적인 장애 아니면 그 신체 손상이라는 부분에서도 그리고 무능력이라는 거나 아니면 불이익에 당한 것이 없도록 그렇게 있더라도 당하지 않고 무능력이나 손상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환경에서 이렇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끔 제공해 주는 것을 정상화 원리를 하고요. 장애인을 위한 교육 목적과 수단이 가능한 한 일반인의 교육 목적과 수단과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서도 출발을 합니다. 이 부분은 참 저도 되게 중요시 여기고 있는데 한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교육을 왜 받느냐는 거죠. 교육의 목적. 왜 교육을 받느냐는 거죠. 자녀 여러분들도 동일하고 저도 동일하게 초등학교 6년 솔직히 저 때는 국민학교였어요. 그래서 몇 번 분들도 아마 국민학교로 졸업하신 분이 있을 텐데 저도 국민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일단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어떤 분은 또 이제 과거에 어떤 분들은 12년이 아니라 더 짧게 하신 분도 있지만 보통은 일단은 이 12년 고등학교까지 대부분 졸업을 하죠. 그리고 개인이 원하는 것에 따라서 뭐 대학교 4년, 또 지금 여러분처럼 선생님들처럼 석사과정 또 2년 또는 3년, 그리고 또 전문적인 전문가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또 박사과정을 해서 또 몇 년, 4년, 3년, 4년, 5년, 그거는 또 더 길어질 수 있겠죠. 이렇게 하는 것이 왜 하냐는 거죠. 교육의 목적.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한다는 것은 고등학교 졸업하는 시점은 바로 학령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그 시점이죠. 그래서 성인기, 만 18세부터 죽을 때까지 살기에 이 세상, 이 사회에서 살기에 필요한 지식들, 기술들,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는 그 기간인 거죠. 그게 이제 교육의 목적인 거죠.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장애인들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 친구들도 저도 지적장애가 전공이다 보니 조금 더 장애 영역을 한다면 저도 이때까지 지적장애를 공부를 하고 그리고 전환교육 공부를 하다 보니 이 친구들을 봤을 때 과연 이 친구들이 학교에서 왜 그렇게 배우고 하는 것을 왜 하느냐는 거죠. 심지어 장애 친구들은 장애 학생들은 더 오랫동안 배워요. 필요하면 유치원 때부터 무상교육이 시작되면서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리고 또 몇몇 학생들은 전공과라해서 1년 또는 맥스 2년까지 더 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는 전환교육이라고 해가지고 그거가 우리나라는 전공과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지만 그거는 4년을 더 해요. 그러면 미국의 경우는 12년에다가 4년이면 16년을 학교에서 보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12년에서 많으면 14년까지 이렇게 보내요. 그럼 그 친구들한테 왜 이걸 하냐는 거죠. 그 친구들 역시 성인이 됐을 때, 학령기에서 성인으로 넘어갔을 때 지역사회 내에서도 더 잘 적응하고 지역 구성원들과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배운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상화 원리라는 부분에서 먼저 시작이 된 거예요. 시작한 10분도 안 됐는데 목이 벌써 마르네요. 잠시만요. 네, 잠깐 스탑해서 물 마시고 왔습니다. 아무튼 이게 정상화 원리고요. 그 다음에 아이고 탈시설 수용화라는 게 있었어요. 이거는 보통 이제 미국을 좀 많이 했었는 건데 6, 70년대 오면서 장애인들이 시설에 수용하는 것에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와 움직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간혹 가다가 이제 영화 같은 데서나 이제 자료에서 나타날 때 장애인에 대해서 이제 그때는 조금 이제 정신장애인인데
지적 장애인에 대한 거나 뭐 자폐성 장애인, 그리고 정서행동 장애인 이런 친구들에 대한 좀 그런 연구도 많이 안 되다 보니 굉장히 좀 터프하게 시설에다가 가두고 막 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딱 사회와 분리를 시켜서 그들을 다른 곳에서 수용을 했었던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 반대로 인권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뭐 말을 안 들으면 이제 좀 도구를 사용해서 이제 때리는 경우도 되게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인권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인간적이지 못한 문제가 생기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가 많이 일어나기도 했죠. 그래서 장애인을 분리된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 이제 함께 가야 된다, 이런 움직임이 생긴 거예요. 근데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에 대해서 그 당시에도 굉장히 많이 상반된 주장들이 이렇게 존재했습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조건의 수용시설에도 장애인이 해가 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장애인의 수용시설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지 측면에서 바람직 못한 정책이다. 상반된 게 있죠. 솔직히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도 모든 장애인 시설이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측면에서 바르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물론 잘 이끌고 있고 잘 운영되고 있는 시설들이 있긴 있죠. 하지만 어떤 데는 그들을 좀 굉장히 학대도 많이 하고 어떨 때는 그 시설에 어떻게 해야 되지? 재단이라고 그러죠. 재단의 돈벌이로 사용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죠. 다 없어졌다고 얘기는 할 수는 없고요. 아직까지도 존재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런 시설이 나라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때 굉장히 허위로 또는 좀 불법적으로 많이 받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 뭐 저도 이제 기억이 나요. 뉴스 같은 거 옛날에 봤을 때 학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특히 뭐 여성 지적 장애인에 대해서 뭐 성적인 문제도 굉장히 일어나고 직원들이 또 뭐 때리는 것도 많았고 물론 언론 앞에서나 무슨 때가 되면 뭐 크리스마스니 뭐 새해가 되면 그런 후원자분들을 모셔와가지고 굉장히 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흉내내고 이런 부분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뭐 그런 사건이 한 번씩 터질 때마다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종종 뭐 옛날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하면서 나왔던 거고. 그래서 지금은 많은 장애인과 장애 아동들이 자신의 가정 또는 그룹홈 같은 장소에서 공동 가정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룹홈은 혹시 이제 들어보신 분도 있고 못 들어보신 분이 있는데 지금은 시설이라고 하는 장애인 수용시설, 거기서 먹고 자고 이렇게 다 생활하는 시설을 조금 줄여가는 추세예요. 그리고 그 시설마다 규모가 조금 정해져 있어요. 뭐 100명대는 허가받은데, 뭐 50명 허가받은데, 뭐 30명 허가받은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큰 규모로 점점 허가를 안 내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시설 자체에서도 이제 좀 허가를 잘 안 하려는 좀 잘 안 내주려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 오는 장애인들은 뭐 장애인이든 장애 학생이든 어떤 친구들이냐면 간혹 가다가 버림을 받아가지고 부모가 없는 뭐 아니면 뭐 정보가 없다든가 아니면 부모가 이제 더 이상 뭐 없는 그런 고아 같은 장애인 친구들도 있고 또 부모가 사는데 너무 힘들고 생활하는데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좀 이제 테이크케어하기가 힘들어서 그쪽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시설에 있는 분들이 다 부모가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없고 뭐 좀 챙길 수 없는 그런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저 인천에 계시는 그, 어, 그 재단을 좀 운영하시는 분이 있는데 물론 이제 회사를 운영을 하시면서 자녀가 이제 자폐 장애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뭐 이쪽에 뜻이 있어서 공부도 더 하시고 있어서 저쪽에다가 이제 하나 장애 시설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운영을 하시는데 재단을 설립을 하고 하기 때문에 물론 주변에서도 많은 후원도 받고 하시고 제가 그 시설에 이제 방문을 해봤더니 정말 잘 해놔주셨더라고요. 물론 최근에 지어진 시설이다 보니 깨끗하게 이렇게 잘 해가지고 그래서 볼 때도 되게 기분 좋게 하고 이제 그 이제 이사장님이시죠 재단 이사장님 대화를 하고 하면 그냥
원래 그냥 친분이 있는 분이지만 그 이제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참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있는 동안에 참 행복하고 그냥 항상 웃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참 개인적으로는 공감이 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아, 좀 잘 돼 있으면 좋겠는 부분도 있고, 잘 운영하셨기 때문에 되게 감사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그룹홈이라고 하면 보통은 4에서 6명 정도 이렇게 이 친구들이 같이 집단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거기에 뭐 보호자가 없는 건 아니고, 그 성인인 경우는 뭐 좀 상황 다르지만 사회복지사가 일정 시간에 방문해서 체크업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성년자인 그룹 보면은 이제 24시간 거기에 관련된 보호자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리의 한 그룹홈이 뭐 프로그램 저 이제 사업 때문에 프로젝트 때문에 이제 방문을 해가지고 그 학생 하나를 이제 지도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친구들이 다 장애인은 아니고요. 그때는 학습장애 관련돼서 난독증 애들 지원 프로그램은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딱 있는데 그 친구들은 초등학생이 4명, 유치원생이 2명이었어요. 그 중에서 제일 나이 많은 애는 5학년인가 그랬고 가장 어린 친구는 이제 유치원 7살 그러니까 바로 다음 해에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그거 되게 귀여운 남자애들 이렇게 있는데 이제 거기에 그 세 분의 이제 그 관리하시는 사회복지사가 48시간씩 교대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48시간씩 교대로. 그래서 언제든지 아이들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딱 그 시간이 항상 어떻게든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고 이제 아이들은 6명의 아이들다 보니 탈도 많고 뭐 많고 해요. 그 중에 또 하나 있는 그 지적장애 3급 받은 아이가 있는데 되게 밝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 친구들이 이 어린애들이 부모가 없는 줄 알았어요. 부모가 없는 줄 알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저희 프로젝트 때문에 아이의 뭐 난독증 치료 때문에 이렇게 계속 교육을 하고 뭐 했었는데 나중에 거기 이제 센터장님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부모가 없는 게 아니라 가정학대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강제 분리가 된 아이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얘기 들으니까 야 이게 저도 솔직히 주변에서 뭐 가정학대, 뭐 아동행 뭐 그런 거를 접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지만 사회에서 이제 나가서 보면 또 그런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안타깝게 느꼈는데 그래도 이제 자기네들끼리 되게 막 웃으면서 이렇게 즐겁게 있는 모습 보면 되게 좀 측은하면서도 좋긴 했거든요. 그렇게 그 친구들을 위한 그룹도 있고 장애 학생들 특히 이제 성인 장애인들은 같이 모아서 그들이 자립할 수 있게끔 하고 뭐 미성년자처럼 상시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때가 되면 또 이제 그 사회복지 하시는 분이나 그 관리자가 와가지고 체크업하면서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룹홈에 관련된 거는 런던에 제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무슨 그 드라마가 있어요. 시트콤 같은 거 있는데 거기에 그룹홈에 장애인 친구들과 함께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제가 나중에 한번 확인해서 알려드릴게요.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다음은 최소 제한 환경이라는 게 있어요. Least Restrictive Environment 이거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어요. 이거를 최소 제한 환경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장애 아동을 장애가 없는 또래 가정 지역사회로부터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분리시켜야 한다는 개념. 그래서 그때 얘기했던 통합교육과 분리교육을 딱 했을 때 최대한 통합교육 환경으로서 이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리라는 학자는 이것을 결정하는 5가지 지침으로 이제 최소 제한 환경은 개별 아동의 필요의 근거를 결정하고 일반 학급에서 분리를 결정하기 전에 통합 환경에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개별 아동에게 적합한 특수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연계적인 특수교육 서비스 체계가 운영되어야 되며 최소 제한 환경을 결정함에 있어서 대상 아동의 또래도 함께 고려해야 되고 더 제한된 환경이 배치될 때라도 가능한 최대한 통합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해요. 솔직히 이 말 자체가 다 맞는 말인데 현실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이제 통합교육은 현실과 좀
이론이 굉장히 상충되는 것들이 많은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래도 저희가 지향하는 바니까 이제 좀 알고는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유료화 그리고 일반 교육 주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장애 학생들을 특수교육 환경에 대신에 일반 교육 환경에 배치시키므로 궁극적으로 특수 학생을 일반적인 학교 생활 속에서 통합시키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일반 교육과 특수 교육을 하나의 교육체계로 통일하고 하자는 것. 그리고 공동한 협력을 강조하면서 특수교육의 움직임을 활성화시키자는 것. 이것도 굉장히 이론적으로는 참 멋진 말인데 의외로 잘 안 돼요. 여기 특수교육 교사 하시는 분들도 지금 계시는데 특수학교에 계시는지 특수학급에 계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한번 저희 줌 때 한번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특수학교에 계시면 통합교육은 아니죠. 특수학교는 완전히 학교 자체가 다 장애학생으로만 구성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특수학급에 있는 친구들은 일반 학급 친구들 일반 학교에서 이제 생활을 하고 특수학급이 있다 보니 이제 필요할 때마다 이제 일반 학급에서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냥 상시 특수학급에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을 했을 때 물론 이제 특수교사가 이제 배치가 돼 있으니까 교육도 하고 뭐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특히 그들 간의 교류도 굉장히 어렵고 선생님들 간의 교류도 굉장히 어렵고 협력을 같이 해야 되는데 그것도 굉장히 쉽지 않고 합니다. 그래서 뭐 몇몇 선생님들한테 이제 저도 뭐 들어본 얘기 보면 이게 동학년이라고 해서 같은 학년에 있는 선생님끼리 모임을 이렇게 하는데 특수교사는 어느 학년에 속해 있는 것이 굉장히 애매모호하다고 해요. 그래서 각자 어울리는 선생님들이 보건교사, 영양교사 이렇게 조금 담임을 맡지 않는 그 학년이 아닌 다른 비담임을 이렇게 하는 선생님과 좀 어울리다 보니 학생들에 대해 학생을 놓고 이렇게 그 통합 환경이 되는 선생님과 얘기하기가 되게 어렵고 협력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완전 통합, full inclusion. 이게 가장 중요한, 완전히 이제 꿈꾸는 거죠. 그래서 특수교육 대상자가 일반 학교에서 장애 이용과 정도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 아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나왔던 얘기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의 분리를 전제라는 주류화가 아닌 이 두 집단이 본질적으로 비분리를 전제로 하는 인클루션, 포함을 지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경도 학생뿐만 아니라 중도 학생들도 일반 학급에 포함시키려 하는 완전 통합을 하려고 하나 그 이제 실효성에 대한 측면이 굉장히 많아요. 어떨까요? 경도 학생 지적장애 상급인데 굉장히 보더라인에 있는 친구들이나 뭐 자폐성 아이들 중에서 굉장히 고기능인 친구들은 가능할 수도 있죠. 가능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친구들이 거기서 적응을 하고 교육을 받고 하는 데는 생각보다 또 다른 문제기도 하고 특히 장애 정도가 심한 친구, 장애가 심한 장애인이라고 하는 또는 뭐 급수로 옛날 급수로 한 2급, 1급인 친구들은 통합학급, 통합교육 상당히 어렵죠. 솔직히 지금 이게 저희가 대면 수업이면 저는 이제 여기 특수교육 전공 지금 현직에 계신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의 얘기를 한번 듣고 싶기는 해요. 이게 얼마나 가능하고 그 선생님들이 생각할 때는 진짜 완전 통합이라는 게 가능한 건지 아니면 그냥 꿈으로만 존재하는 이런 건지 안타깝지만 그런 어려움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 교육할 때 그거를 통합의 단계가 있어요. 단계. 아이고 하나 더 있었네. 완전 통합에서는 주요 개념이 이제 장애 형태, 정도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일반 학급에 그리고 모든 장애 학생이 자신이 속한 지역 사회에 그리고 특수교육이 아닌 일반 교육이 장애 학생을 책임지고 보편적 설계를 기반으로 한 교수 학습을 적용. 보편적 설계는 지난번에 잠시 얘기했는데 이거는 또 다른 기회에 한 번 더 얘기를 할게요. 요거는 다른 말로 하면
특수교육, 특수학교라는 개념이 아예 없어지는 거죠. 그냥 지금은 장애가 심한 친구들 중에서는 그 학교를 가기 위해서 자기가 차로 뭐 1시간 또는 2시간을 이동을 해서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부모님 물론 데려다주고 하겠지만. 하지만 그런 거랑 상관없이 내 집 주변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에 다니는 거죠. 완전 통합이라고 하면.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특수교육이 아니에요. 일반 교육 안에서 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장애 학생이든 비장애 학생 나눈 게 아니라 그냥 학생으로서 이렇게 교육을 하는 거죠. 하지만 현장에서는 되게 어렵다는 거.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정의를 해봤어요. 이건 제가 통합교육이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이 있는 거를 한번 읽어주시면 하는 거고, 완전 통합을 저희가 지향하는 거죠. 여기서 integration 하면 분리와 개념 반대되는 개념으로 장애가 있는 아동과 장애가 없는 아동이 같은 학급에 있기 위해 체계적으로 주의 깊게 노력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주류화는 아까 얘기했고요. 리버스 메인스트림이라고 하면 장애 아동이 일반 학급으로 가는 것이 그것도 있지만 비장애 학생이 장애 학생으로 와서 해요. 최종적으로는 풀 인클루션을 내가 지향하는 바죠. 이제 통합교육 단계를 분리를 한다면 첫 번째는 물리적인 통합, 공간에 대한 통합인 거예요. 그래서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같은 학교, 일반 학교 내에서 같은 학교이나 특수학급에 배치하는, 특수학습이 아니라 특수학급에 배치하는 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비장애 학생들과 물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장애 학생을 배치해서 가르치는 거. 물리적 통합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일반 학급에 장애 학생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특수학급에 일반 교사와 비장애 학생들이 개방하여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아까 리버스 메인스트리밍 같은 거죠. 그리고 일반 학급에서 장애 학생의 자리를 따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비장애 학생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해서 비장애 학생이 장애 학생의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환경을 구성을 하는 거죠. 뭐 쉽게 생각하면 저희가 강제적으로 싫든 좋든 같이 이제 한 곳에 넣는 거예요. 같이 교류도 하고 물리적으로. 뭐 장애 학생이 무조건 앞에 있거나 안에 저쪽 구석에 있는 게 아니라 비장애 학생들 틈에 끼어가지고 같이 학습을 하고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환경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 사회적 통합. 같은 학습에 배치되어 있는 또래들과 개인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이러한 긍정적 상호작용을 통해 일반 학생들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교과 수업 시간, 중립시간, 쉬는 시간, 특별활동 시간에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국영수 이런 것 말고 미술, 음악, 체육 시간 같은 거 그리고 독립시간이나 활동하고 친구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거예요. 물리적 통합으로 비장애 학생들과 함께 있지만 장애 학생의 사회적 기술이나 의사소통 기술이 부족하여 학습에 어려움을 겪을 때 이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먼저 사회적 통합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비장애 학생들에게도 먼저 장애 학생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장애 학생들에게는 다른 친구들과 대인관계 능력, 사회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그런 관련된 기술들을 지도하고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정서적 및 행동적 통합. 정서적 통합은 장애 학생들이 같은 학급 내에서 행해지는 활동이나 목적의 가치들을 공유하고 다른 학생들과 감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고요. 분리된 환경에서 교육받던 장애 학생이 통합 환경에서 비장애 학생들과 다른 정서를 경험하거나 또래로부터 소외감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같은 활동을 통해서 그것들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행동적 통합은 장애 학생이 통합된 상태에서
또래들과 같은 규칙을 준수하고 다른 또래들과 적절한 행동을 함께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부적절한 행동을 하거나 다른 하면 이질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들과 동일하게 해서 같은 행동을 할 수 있게 다 같이 앉아 있어야 될 시간은 앉아 있고 쉬는 시간에는 그때 가서 화장실에 이렇게 갔다 올 수 있고 또는 규범과 규칙 그런 것들을 좀 가르치는 거죠. 교육적 및 학업적 통합. 그래서 장애 학생이 모든 교육적 활동을 비장애 학생들과 동일하게 똑같이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면 유사한 활동이나 비장애 학생이 받는 교육 내용과 일관된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수적 수정 보통 얘기를 하고요. 장애 학생이 일반 학습에 공부할 때 교수 방법이나 교수 내용의 수정 없이 얻을 수 있는 교육적 효과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이 수정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일반 교사와 특수교사가 일반 학습의 진대에 맞춰서 장애 학생의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장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수학 시간이에요. 딴 친구들은 뭐 어느 수준 할까? 구단을 언제 회죠? 분수를 언제쯤 하죠? 저도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모르겠는데 그거를 하고 있어요. 분수를 더하기 빼기 곱하기를 하는 수준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 장애 학생은 그걸 못하죠. 그렇다고 그 아이한테 그냥 그림책을 주고 그림책 읽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수학 시간이면 수학에 관련되는 그 장애 학생이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지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친구들은 또래 친구들은 분수에 대해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장애 친구들에 대해서는 뭐 적어도 더하기 분수가 아니지만 그냥 뭐 10의 자리 숫자, 두 자리 숫자에 더하기 빼기라도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가르치고 뭐 그거에 뭐 두 자리가 아니라 이제 세 자리로 넘어가는 그런 것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같은 내용, 같은 과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된다고 해야 돼. 근데 이것 또한 굉장히 에너지도 많이 소모되고 힘든 부분이기도 해요. 그렇다 보니 좀 현실적으로 쉽진 않지만 이러한 관계와 분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통합교육의 효과에 대해서 넘어갈 건데요. 저도 여기서 잠시 끊고 파일을 끊고 이제 다시 시작을 할게요. 이게 너무 오래 하다가 지난번처럼 이게 뭐죠? 잘못해가지고 저가 또 고통을 안 받기 위해서 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 살짝 끊고 갈게요.